어제까지 하늘이 두 쪽이 날 것처럼 비가 퍼붓더니 오늘도 비가 꽤 온다고 하더니 오늘은 화창하게 맑았네요. 그 대신 더위가 좀 찾아오긴 했는데 많은 여기 계신 분들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 지방의 지역구에 많이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국회 자살예방 포럼 2차 정책 세미나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안실련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무더위 속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이었는데요. 여러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오후에 여고생이 자신의 SNS를 생중계를 하면서 직접 강남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모 커뮤니티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의 남학생이 나도 같이 하겠다라고 동참을 했다가 용기를 못 내고 참여하진 않았고, 사실 용기를 낸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직접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여과 없이 우리 홈페이지 또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미디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미디어도 발전을 하는데요. 새롭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먼저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이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13,000명이 자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로 내몰린다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로 내몰려서 사망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한 10초 정도의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오늘 축사를 좀 해주실 예정에 있고요. 10시 한 15분께에 국회 자살예방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 좀 중간에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호영 기사님 와 계신데요. 이호영 기사님은 이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이호영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토론회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축사 대회사가 이어지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안실련의 이정술 사무총장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항상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경숙 녹색어머니 중앙회장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행사를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연대 우리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모임이기도 한데요.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조성철 상임대표님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이범수 기획위원장님, 동국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의 백종우 교수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토론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백종우 좌장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한 분은 중간중간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들인데 우리 모범문전제연합 회장님, 회원님들, 또 우리 안실련 회원님들, 녹색어머니 회원님들, 또 우리 김혜숙 선생님 계신 생명사랑연구소 회원님들, 또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회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양해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제가 즉석에서 좀 부탁드려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생명연대 조성철 상임대표님께 인사 말씀 잠깐만 좀 청해서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에서 앞에서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0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요. 크게 반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빈곤이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몰입했는데 한 40년 일하다 보니까 가장 근간이 생명의 지킴이고 생명의 존중이라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나마 우리 의지를 가지는 시민운동단체가 모여서 한번 힘을 합해보자 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민운동이 그런 철학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귀하게도 32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왜 20여 년 동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그것도 아주 OECD의 1위라는 부끄러운 실상이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있는 걸 알리자, 친구가 있는 걸 알리자, 힘들 때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이웃 나라는 어떠냐 보니까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가 아주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살 예방을 제1로 삼아라 했고 또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을 국가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웃사랑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아주 작은 종이에 남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우리 생명 존중 서약을 한번 해보자. 비용도 안 들고 그런 운동을 펼치니까 국민학교 한 3학년아이에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귀하고 아버지가 귀하고 가족이 귀하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느껴보자.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제가 온 이유는 우리 사회의 많은 여론을 담당하고 계신 귀한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오시고 또 이런 언론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특별 강좌를 연대해서 우리 시민운동가들의 마음을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운동의 원조격인 우리 안실련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까지 와온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안실련을 구축해주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회장님 등등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대에 힘없고 어려운
그분들에게 기대미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5천만 우리 국민에게 속속들이 좀 알려져서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사실 사전에 부탁을 드리지 않는 결례를 범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축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제가 사실은 2001년도에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7년부터 자살 예방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 회원 여러분, 또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 우리 안실련 회원들이 참여를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오늘 이호영 기사님 오셨는데 여기 계신 모범운전자 택시 기사님들이 우리 자살자를 마지막으로 보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의 자살 추세는 어르신은 줄어들지만 10대 자살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330명이 넘게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녹색 어머니 회원님들이십니다. 저희가 우리 안실련 회원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느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는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자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실래요? 우리 스크린이 내려오는 동안에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진 교수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중앙일보의 이혜서 팀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고요. 또 MBN의 이혁준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의 이두리 과장님 또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의 양두석 센터장님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유현재 교수님 또 백종호 교수님께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 중간에 진행이 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강대학교의 우리 유현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둡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요거 누르면 되나요? 예. 위로 올라가는 거.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강의 요청을 받고 일단 마음은 좀 무거웠습니다. 그 두 가지였는데요. 이 좀 심각한 주제와 관련된 걸 아침에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저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다녀가지고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좀 그 부분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주제 그 자살 예방 그다음에 언론 미디어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일단 또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자살률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미디어가 할 역할은 어떤 거냐? 그랬더니 뭐 다른 주제도 참 그렇지만 챗 GPT가 굉장히 빨리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내용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참고하고 그다음에 저도 좀 살펴보고 어떤 게 이번 발표를 위해서 화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살 예방 아까 뭐 그 이윤호 본부장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또 건강하게 살자 요거 말고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 아닐까. 그래서 자살 예방은 최고의 민생이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먼저 좀 인사를 올리면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고 그다음에 그 신문방송학과에 있는 사람이 뭐 자살 예방이냐 할 텐데 저는 그 언론 미디어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윤호 본부장님이랑 그다음에 백종호 교수님이랑 같이 지금 그 국민통합위원회에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자살예방 극복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과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무시무시합니다만은 제 이름하고 자살하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언론 미디어와 관련돼서 제가 뭐 다른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좀 꽤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또 반대편에서는 참 언론 미디어와 관련돼서 자살 얘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라방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좀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그 앞에 있는 어떤 선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SNS 과용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화두가 이제 자살은 선택이 아니다 이제 그 말도 좀 바꾸자 뭐 언론 미디어 여기 기자님들 계십니다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살이 선택이 되는 국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도 미국에서 한 11년 살다 왔는데요 그 나라는 예를 들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자살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미필적 자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힘들면 어쨌든 마지막에 옵션에 자살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미국에서 진짜로 힘들면 참 그것도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만 총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런 다음에 경찰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오면 뭔가 미필적 자살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자살이 문화로 만약에 좀 굳어져 있으면 이 부분부터 어쨌든 도려내고 선택일 수 없다.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 이 무시무시한 13,195명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에 쓴 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 극단적 선택이란 게 언론 미디어 기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신문과 방송이라는 데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살이 일단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대충은 짐작하실 텐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32,156명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39,267명이 지난 3년 동안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 39267이란 건 통계로 잡힌 거죠. 여기 뭐 이두리 과장님 계십니다만은 통계로 잡힌 거 말고도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심한지를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보건위기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계신 그 강주한 기자님 중앙일보에 그래서 기자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그 헤드라인 저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러고 나서 이제 클릭이 많이 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저렇게 심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살이 심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3년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저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의 비극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 사망자보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15년, 16년째 똑같다면 이거는 뭔가 현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사진 아침입니다만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특히나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살 관련 최근에 우리나라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자살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와 연결된 겁니다. 이 미디어와 연결돼서 마지막에 뭔가 자살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누군가 알아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유서를 써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감히 그 우리나라에 무슨 자살 이름 붙은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동반 자살, 명예 자살, 무슨 자살 막 이렇게 있는데 미디어 자살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자살. 꼭 이 자살과 관련돼서는 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뭔가 개입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윤호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자살을 방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뭔가 정책적 법 이런 규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새롭게 지금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디어와 관련된 방통이나 방심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정치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안에 방통이나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생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열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라방 견제 투신하고 얼마 전에 또 있었죠. BJ 인블리 막 이래서 이게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런데 딴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
통계는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자살과 관련된 증가세,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나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물론 나이가 먹어서 뭐 자살하는 건 좋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특히나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감히 베르테르 효과란 게, 여기 백종원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베르테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코즈 인 이펙트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논문을 씁니까? 이게 종속 변수는 다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연구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열 분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서베이, 그러니까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미디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어떤 걸 해봐도 지금 저희 2023년의 상황은 분명히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일종의 만성병처럼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증거, 이게 가수 최성봉 씨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유서를 정말 그 다 이렇게 막 깨알같이 다 써놓고 그걸 미디어에 공개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분도 걱정입니다만은 이 사안 말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두 군데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언론 보도와 관련된 빅데이터, 빅하인즈라고 하죠. 이게 자살 언급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랬더니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많이 트래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그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트위터나 이런 것들도 저기 이제 부정 감성을 하는데, 부정 감성은 뭐냐면 자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 이런 어떤 시도들, 그리고 뭔가 그런 장치들이 SNS에서도 많이 있다,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불안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자살에는 지역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느라고 저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국회의원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뭐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의원님 계실 때 조금 세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살 예방 백서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OECD 회원국으로 이렇게 좁혀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만 35분마다 한 명이 죽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면 뭐 14,000명, 14,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교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살자가 한 명 발생하면 유가족이 보통 8, 9명이래요. 그러면 가만히 계산해 보면 13,195명 곱하기 8 내지 9 곱하기 15, 16. 그럼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유가족입니다만 여기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가족일 겁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러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따져보면 보통 강원도, 충청도, 충청남도 이쪽이 이제 그 전통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살률이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가 전부 이게 그 에브리바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지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표 말씀드렸는데 10대, 30대 자살 가장 많이 있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그럼 뭘로 죽으면 좋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란 건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빠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지표입니다. 10대, 20대, 30대가 뭐 암으로 죽기도 하고 뭘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고의적 자해, 저게 공식 용어죠. 자살로 죽고 있고요. 이게 100년 전인데 벌써 에밀 듀르켐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자살 하나가 벌어지면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지분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00년 뒤에 벌어질 거라고는 참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엔데믹이 왔는데 앞으로 더 문제다.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오늘 MBN도 오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짐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보통 엔데믹이 끝나면 그 이후에 뭔가 이제 트라우마들이 생긴 게 이제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한 2, 3년, 3, 4년 고질적으로 그 자살률이 안 떨어졌던 곳이 50대 남자, 50대 남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참 난감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난감한 게 뭐냐면 20대 여성의 고독사가 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국가가 20대 여성이 고독사로 죽습니까? 이거는 참 안타까운 사안이고 이건 국회에서 뭔가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돼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콕 집어서 다른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한데 물을 좀 갖고
왜 콕 집어서 언론이냐, 다른 사안들도 많을 텐데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뭐 토론으로 오늘 기자님도 오셨겠습니다만 다른 사안들도 많죠. 근데 왜 언론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그 WHO나 CDC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헬스 얘기하고 뭐 그래서 건강이 다양한 어떤 변수 때문에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보건대학원에 가면 전부 다 의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 경제도 있고요. 보건 뭐 사회, 보건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이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살도 마찬가지라서 뭐 하나가 중앙에 뭐가 하나 터지면 사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만 해서도 안 되고 저 같은 사람만 해서도 안 되고 에브리바디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구들을 찾아보면 자살과 관련된 게 연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살과 돈, 자살과 연인, 자살과 땅, 자살과 부동산, 우리나라 특히 그렇겠죠.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자살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거를 제 책에서 제가 한국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도적인 자살률 세계 1위가 가운데 종속 변수, 결과 변수가 있으면 그걸 도대체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섹터들이 많고 그중에 하나하나 깨알처럼 있는 게 언론 미디어입니다. 왜 언론 미디어가 이렇게 중요하냐. 언론 미디어는 사실 중립적이죠.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이런 분이 얘기했던 겁니다. 1960년대 사회학습 이론이라 그래서 뭐 반두라 저분이 이제 뭐 계속 얘기했던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왜 미디어 관련돼서 자살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이런 풍경입니다. 이게 뭐 앰비언트 미디어라는 어떤 그런 풍경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공부하고 미디어 공부하고 그랬을 때는 MBC, KBS, 중앙일보 뭐 이런 거 몇 개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수도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IT와 관련돼서는 아무도 우리한테 못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2년 연속 1위. 우리나라 97%가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이 시간 말고는 대부분 미디어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라서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뭐 하나 클릭하면 어마어마한 알고리즘. 저도 직업상 유튜브에서 자살과 관련된 거 클릭을 몇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자살만 뜹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되게 어두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안 자체가 세계에서 미디어 이런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그래서 제가 만드는 얘기입니다만은 미디어 오블리지, 그러니까 뭐 프레스 오블리지, 뭐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보다 저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언론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느냐를 이렇게 투 티어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신방과 교수입니다만은 사실 친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너 왜 기자가 됐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려고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자들한테 사실 언론에다가 혹은 미디어 사람들한테 뭔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기는 합니다. 보도를 할 때 자살 보도를 할 때 이러이러한 말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저 권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권고 기준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처음 만든 거,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2013년인가 그렇습니다. 2013년. 그때 이제 저나 백종원 교수님 같이 이렇게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에 최진실 씨 아시죠? 최진실 씨 막 돌아가시고 막 그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피크를 찍었던 게 2011년입니다. 그때는 30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당.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에서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도 만들고 중앙자살 예방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살과 관련돼서 보도를 하는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위험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뭐 자살 용어를 뭐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핵심 뭐냐면 유서 공개 좀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서를 공개하게 되면 일반 대중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유가족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유가족은 보통 자살 가능성이 7배, 8배가 된다는데 여러분들 자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가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신하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신은 그런 거랍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놔버리는 게 실신이래요. 근데 그런 일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서 쓰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언론만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서 공개하지 말자고. 그런데 얼마 전에 최송봉 씨라는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저 유서가 정말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자살보도 권고 기준 나온 지가 11년이 넘었는데 어쩜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언론만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자도 빠짐없이 최송봉 저래가지고 저분한테 참 죄송하지만 예고 자살인 겁니다. 예고 자살. 그 저분이 유서를 쓴 걸 뭐 거의 정말 모든 언론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안 쓴 언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전히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서 공개 계속 안 하셨어요. 미디어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언론이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이게 박지선 씨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 MBN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저분들은 유서 공개 안 했어요. 유서 공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사회부 기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유서 분명히 있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랬다 알았겠죠. 그런데 참은 겁니다. 꾹.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저렇게 유서 공개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일반화되는 게 슬픕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 자살 위험이 보통 사람 8배, 9배. 그러니까 유서 공개하지 말자 그러고 권고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최근의 보도를 보면 슬픕니다만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잘 지키고 있다가 최근에 2023년 오면서 계속해서 다 깨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년 전에 만들었던 10년 전에 만들었던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 그 당시에 왜 만들었을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살보도 권고 기준 전에 나오던 보도 형태입니다. 막 그림 그리고 막 저기 이렇게 누가 차 막 탄 거 이런 거 보이죠? 요즘에 저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동반 자살이라는 말씀도 안 쓰시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이제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 그 헤드라인 아주 뭐 박제된 게 있죠. 어떤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최진실 자살할 때 쓰였던 압박붕대는 무엇? 이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압박붕대를 활용한 자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2011년에 저렇게 만들었었는데 저는 2023년에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지고 2018년에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막 이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부 다 기자님들 계셨습니다. 제가 약간 간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백종원 교수님 계시고 뭐 과장님 계시고 다 같이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다듬어서 기자들하고 같이 공동 작전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은 누구 하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이팅 사진 찍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려면 자살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런 사안들이 그리고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하면은 자살률이 적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 쓰기 힘듭니다. 그런데 논문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서 하면 분명히 증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오자마자 그 이두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자살보도 권고 기준 4.0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무슨 샤프심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좀 생각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저거는 만드는 것 자체로 또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이슈가 이번에 저 그 선택, 극단적 선택이란 언론이 쓰고 있는 클리셰처럼 쓰고 있는 저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마 생명존중 문화재에서는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무슨 페널티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살과 관련돼서 언론이 해야 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MBN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론사에 가서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특강을 요청받은 건 MBN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MBN이 불렀어요. 그래서 MBN에서는 특히나 자살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하고 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살 사건이 벌어질 때만 자살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심층 보도도 해주시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오늘 또 두 분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면 강주환 기자님 저거 보면 저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 정도로 심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심각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진짜 내 일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뭐 언론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네이버를 언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살이라고 치면 자살과 관련된 험한 얘기가 안 뜹니다. 저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인 거죠. 베르테르 효과
반대에 이제 뭐 파파게노 효과 뭐 이러는데 그 효과를 노리면서 저렇게 하는. 그런데 제가 기자님들 계시고 조금 일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 언론 보도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더 심한 건 비보도 콘텐츠들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만 비보도 콘텐츠에는 사실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렇게 초대를 해서 비보도 콘텐츠에 자살 장면이 너무 많아서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OTT입니다. 우리는 OTT의 성공에 대해서만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중하시는데 흔쾌히 양해해 주신 우리 유현재 교수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사 주최해 주고 계신 윤재옥 대표님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영상 먼저 틀어주시고 우리 이호영 기사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충주에서 올라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관련해서 우리 감사의 말씀 전하고 인사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어서 유현재 교수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호영 기사님 영상을 먼저 보시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가 나와 계실 겁니다. 틀어주시죠. 새벽 운행을 하던 택시기사가 이상한 낌새의 손님을 눈여겨본 뒤 승객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생명을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를 보실게요?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목소리에. 힘내세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른 나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자살 무서워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다리 서 있는데요. 빨리 경찰관님 보내주세요. 빨리. 한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기 여서 여기 오고 있었어요.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그걸 쫓아가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먼저 살려야겠다. 생명이 먼저 우선이니까요. 아무 일 없이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니까 건강하게 앞으로 이런 달이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나온 우리 이호영 기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서 세 번째로 드리는 우리 감사의 마음입니다. 두 번은 우리 모범운전자 회원분들께 두 번을 드렸고요. 오늘 이분께 감사의 마음을 또 흔쾌히 전해주시겠다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회의 중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우리 윤재옥 국회 자살예방 포럼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패 충주 선제택시 이호연 기사님, 귀하께서는 평소 생명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4월 6일 우륵대교 자살 시도 승객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신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회 자살예방 포럼 공동대표 윤재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장님, 또 우리 안실련의 이종술 사무총장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하고 선물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번 네, 두 분 찍으시고요. 예, 잠시만요. 우리 이종술 안실련 사무총장께서 잠시만요. 네. 네, 전무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같이 선제택시 전무님이시고 또 총장님 잠깐만요. 기사님, 총장님께서 안실련 감사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 드리고 나서 같이 사진 한번 찍을게요. 꽃다발 하고요. 또 우리 생명존중 관련해서 저희 안실련에서
상품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지금 잠시 나오신 김에 먼저 우리 기념 촬영하고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발표 좌장 토론자분들 전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19년부터 저희 안실련 어머니 회원분들께서 모범운전자 회원분들께 연간 한 2,000에서 3,000명의 회원님들께도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항상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범운전자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셨는데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오늘 감사 인사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경찰관 재직하시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헌신해 주셨고요. 지금 교통사고 작년 사망자가 2,735명입니다. 한때 13,492명이었고요. 이제는 자살 예방으로 저처럼 일정 부분 전향하셔서 자살 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 도움 주고 계십니다. 윤재욱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죠.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살 예방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 포럼에 꼭 참석하는 편이죠. 공동대표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세미나로서 자살 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SNS, 유튜브, OTT 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와 같은 유해 정보가 여과 없이 유통되는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약 3만여 건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작년에만 23만여 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미디어의 자정 노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도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 만큼 그동안 자살 예방 포럼 관련 예산들이 소외되고 제대로 안 챙겨졌는데 제가 연말에 잘 챙기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욱 대표님께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딱 30초만 중에 와가지고 복귀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토론회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 30초만 자랑 한번 대표님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이두리 과장님 와 계신데요. 자살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학교에서의 안전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당시 조금의 이견이 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 입장으로 해주셔서 법사위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소위에서 살아나서 본회의를 지난주에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대표님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흔쾌히 양해해 주신 우리 함께해 주신 오늘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유현재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OTT 스타일로 2부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멈춘 곳이 여기였는데요. 지금부터 한 15분만 딱 하다가 또 토론 또 듣는 그러면서 또 제가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일반인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문제 의식 좀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요거를 좀 이제 제가 일러 바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문제화 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TT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얼마나 됐네, 뭐가 됐네, 막 이렇습니다만은 그 OTT가 굉장히 그 잔인해지고 그다음에 폭력, 섹스, 막 이게 우리가 이제 금기시 됐던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자유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통합위원회 그 자살위기 극복 특위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약간 그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이 자살과 관련된 거만큼은 좀 심각한 거. 예를 들어서 송혜교 저기 이제 뭐 연진아 뭐 있었는데 우리는 다 웃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도 자살 장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방심이 통해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조금 심각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막 성공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들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요거는 따끈따끈한 건데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그 유명한 김은희 작가님이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또 욕먹는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김은희 작가님이 만든 지금 이제 악귀라는 드라마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SBS에서. 근데 1편, 2편만 나왔는데 거기서 자살 장면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한번 돌려보기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주제 자체가 자살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골든 타임이잖아요. 골든 타임인데 자살과 관련된 장면이 실제로 막 목을 매는 장면, 그다음에 목이 매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유가족 슬프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청소년들 전자담배 흡연 막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제작자들이 약간 시청률에 대한 치트키처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자살과 관련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 방에 모여가지고 아침 9시부터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살과 관련된 게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뭔가 약간 즐기지 않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대중화를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장면들입니다. 지금 악귀에서 나오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장면이고요. 앞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자살 수단 투신,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살의 옵션이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옵션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인공 저 어린 친구가 왜 자살을 하게 되냐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물론 드라마 안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자살보다 죽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화로 굳어진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헤어질 결심이라고 박찬욱 감독이 만든 거죠. 여기도 자살 장면 엄청난 거 나오는 거 아실 겁니다. 마지막이 마치 자살에 어떤 의식하는 것처럼 이 해안가에다가 무덤 이 뭔가 이렇게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어떤 자살, 그러니까 약간 자살의 미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 마지막 죽는 저 장면을 밈화해가지고 막 낄낄거리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약간 자살이 캐주얼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문화적 저변이 되지 않느냐. 저는 사안에 있어서 안실련의 역할, 그다음에 여기 택시 기사님들의 역할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만은 문화와 관련된 걸 건드리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수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아이돌 막 그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자살과 관련된 사안들. 근데 물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면 그 다음에서 막 살아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성인들은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뭐 상갓집 한 7번 갔다 오면 죽음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살한 거 보면 유서에 크크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들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대충 모아봤는데 지금 우리 드라마나 OTT나 막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자살 장면들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이게 실제로면서 어떤 약이 어떻고 뭐 이게 결국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살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안이 지금 분명히 뭐랄까 그 세팅된 제도권이나 언론이나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잡히는데 이 비보도 콘텐츠에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조금 걱정되고요.
지금 여기 이두리 과장이 계십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랑 몇 명이 만들어서 이걸 전달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비보도 컨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표현의 자유와 이런 것과 맞물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컨플릭트가 있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조금 뭐랄까 머뭇거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자살보도 권고 기준만큼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시청률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거를 하겠습니까? 웹툰에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SNS, 여기 뭐 혹시 잠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SNS에 어마어마한 것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살짝만 잡아봐도 저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살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는 SNS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사진들, 문화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패스트 트랙 이런 특정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미디어 컨텐츠 그 할 때 뭐 19금 있고 몇 금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 판단 기준의 자살은 단독으로 없습니다. 섹슈얼한 표현, 무슨 폭력적인 표현, 약물 뭐 이런 거는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심각하면 그 사안도 뭔가 단독 어떤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잠깐만 뒤져봐도 인스타 뭐 이런 데에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 미디어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일종의 넛지입니다. 넛지는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너 이거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너 자살하면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게 선봉의 언론이어야 된다. 제가 여기 기사님들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언론에서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소재에 택시기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미디어랑 약간 콜라보가 되면서 이게 홍보예요. 사실은 억지로 무슨 뭐 자살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자체가 자살이 심하구나. 그다음에 나도 뭔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번개탄과 관련돼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번개탄과 관련돼서 뭔가 그 저거를 판매 금지하면 자살률이 떨어질까 막 했는데 저나 여기 중앙일보의 기사를 쓴 송인환 교수나 저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자살 예방 한다 그러놓고 무슨 번개탄 못 팔게 하냐?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저거라도 해야 됩니다. 저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린 다 몇 분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몇 년 전에 농약 자살과 관련돼서 너무 심할 때 그라목손이라는 거를 아예 그냥 그 지역에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장님만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자물쇠를 딴딴히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비웃었습니다. 야, 무슨 뭐 웃긴 이게 무슨 전체주의냐 막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자살과 관련돼서는 뭐든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자살률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이런 캠페인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섰던 게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건 일부러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N 보건복지부 콜라보 이래가지고 뭐 캠페인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것도 2016년에 제가 진행했던 보건복지부랑 같이 했던 뭔가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 오마주 했던 캠페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언론사가 같이 한다거나 아까 뭐 윤재호 의원이 뭐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걸로 좀 한다든가.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언론사가 왜 할 수 있냐고 하냐면 이게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에서 자살률이 갑자기 막 높으니까 여기 보시면 인도 UK 84명이 일주일에 죽는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랬거든요. 저거 보고 사실 저는 약간 웃었습니다. 야, 일주일에 84명이면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반의 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와 이렇게 뭔가 캠페인을 엄청나게 펼쳐가지고 전 국가의 아젠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건위기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되는 게 노담 캠페인이잖아요. 담배 피지 마라. 그런데 자살 예방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론사가 다 앞장섰던 거고요. 이게 뭐 한국형 ESG, 언론사도 뭐 ESG 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ESG와 관련돼서 일본에서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기자협회랑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요거는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건데, 여러분들 포인트 오브 펄처스라고 POP라고 이렇게 편의점 가시면 그 자리에서 막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 그 자리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하면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인트 오브 수어사이드, 저건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도 투신 자살이 심하니까 그것도 밤에 하니까 높은 빌딩 올라가면 거기에 혼자 있다고 뭐가 그 컴퓨터로 감지하면 불이 다 켜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신 자살 못하는, 그게 굉장히 유치할 것 같은데 그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서 뭔가 자살과 관련된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그 자리를 아주 유치하지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포대교 가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포대교 난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고요. 거기에 이렇게 막 올라가서 자살하려면 여기 도르래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얘기는 마포대교에서 너무 자살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게 도르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백종원 교수랑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못해요. 체대 나와도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강주환 기자가 이게 체크하신 건데 인천대교에도 자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유치하게 보시면 여기다가 저렇게 막 이런 걸로 다 막아놨잖아요. 이런 걸로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게 왜 막아놨냐면 여기서 멈춰서 택시 타고 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뛰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부러 막았어요. 이게 너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 많겠지만 만약에 자살을 막아야 된다면 저런 것들도 있어야 될 때가 됐다.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뭐 어떤 책에서 하나 쓴 건데요. 뭐든지 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마지막 연간 13,195명이 자살로 죽는 국가에서 뭘 못하겠는가. 유치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그 한강대교에서 자꾸만 자살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난간에서 올라가서 자살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다리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를 바르라 그랬대요. 웃으시죠? 그런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 아시는 분 그리스 아시면 지금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에 올라가다가 이게 유치하지만 거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유현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곳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4번에서 6번 정도 연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백종원 교수님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일 재밌는 강의 중에 하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발표가 듭니다. 그 정도로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루하지 않게 너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아까 첨언을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마포대교를 과거에 구글 지도에서 치면 자살 명소를 치면 마포대교가 딱 떴어요. 자살 명소. 저희가 6개월 동안 메일 보내고 연락하고 했는데 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제가 모셨는데 이혁준 팀장님하고 제가 첫 만남에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가 나간 지 다음 날 바로 삭제가 됐어요. 언론의 힘, 미디어의 힘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우리 아까 보건복지부 MB 콜라보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 중앙일보 이에스 팀장님하고는 2017년부터 지금 6년 작년까지 6년 동안 같이 공동 기획 캠페인 했었고요. 또 올해 또 MBN에서 우리 이혁준 팀장님이 기획 보도도 해주시기로 했다라는 광고 말씀드리고요. 농담입니다만 백종원 교수님은 좌장 자리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동안 아까 SBS 왔다 가셨는데 악기 그 말씀 들으셨으면 그 기사 안 내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토론회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금부터의 진행은 우리 경희대학교 병원의 백종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백종우 교수님은 특히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자문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백종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토론인데 특히 우리 앞에 이호연 기사님 같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을 또 우리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발표는 우리 유현재 교수님은 이 분야의 자타공인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열정으로 강연해 주셨는데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살 예방의 3대 대책에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민관 또 보건복지의 이제 협력적인 개입, 그다음에 이 미디어 환경이 가장 중요한 3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좀 더 구체화해서 의견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이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가장 고마운 점은 꼭 이 자리에 의원님이 왔다 가시는 시간은 몇 분일지 몰라도
2018년에 12개 법안을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 시작으로 매년 그 법 개정안과 연말의 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가장 큰 도움을 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에도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과장님 맨 뒤인데 이대로 할까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이동진 교수님입니다. 저희 이 분야에서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서울대 법전원의 교수로 계시면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들을 다 충분히 지켜주셔가지고 저희가 토론 시간이 있는데 프로에도 있으니까 한 8, 9분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이동진입니다. 오늘 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 대체로 보니까 뭐 주된 얘기는 아마도 비보도 관계된 쪽이었던 것 같고요. 뭐 나머지로는 이제 근래의 현상으로 뉴미디어 관계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레거시 미디어는 그래도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웬만한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웬만한 데 보면은 다 이 문제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볼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정도의 워닝은 대부분 붙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벌어졌던 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비보도하고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일 텐데요. 이 뒤에 보면 뭐 개정안이 하나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지만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자살을 유발하는 행위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K-컬처의 그 훌륭한 하나의 예라고 해서 막 칭찬을 했었고 지금 시즌 2가 나온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애들 못 보게 하고 저 혼자 보느라고 해먹었거든요. 즐겁게 봤습니다만 사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표현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표현의 금기가 일반적으로 설정되기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그런 만한 뭐 수준의 작품이 아니라 저걸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이 많은 문화가 문제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보도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유현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옛날 용어로는 CSR, 요새 용어로는 ESG 같은 종류 접근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 기준 같은 것들도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 그 영역이 제가 이제 뭐 사이드로 강의하거나 뭐 가끔씩 연구하는 분야 중에 미디어법이 있는데 뭐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중에서 가장 답답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정말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미디어 리터러시나 뭐 윤리 기준이나 이런 건데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가 요새 나온 이제 뉴미디어들인데요. 이 뒤에 있는 법안도 뉴미디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개정안은 방통위법에다 이걸 집어넣었는데 방통위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 행위는 정통만법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정통만법을 보면 이게 범죄인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죄는 그냥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게 범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자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자살 유발 정보로 범죄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일반적인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으로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누구 뭐 나한테 쪼인할 사람 없어 이런 종류의 정보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는 걸 범죄로 규제해서 만드는 방식은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뉴미디어들은 워낙 조그만한 1인 미디어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통위를 포함해서 어디도 실시간으로 이걸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방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것도 물론 고려해 볼 수 있고 검토할 만한데요.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뉴미디어들은 사실 대부분 다 그 전파력을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들하고 사이에 이건 이제 또 다른 의미의 ESG나 CSR이 될 텐데요.
이런 정도는 너희가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거기가 사적 검열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말을 듣고 있는 중인데, 검열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걸 검열을 할 일이지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종류의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제재도 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제로 또 미디어라는 측면에 이제 법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인 어려운 점과 그것들 윤리적이거나 또 ESG나 사회적인 협력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해수도 기자님은 중앙일보 복지팀장 맡고 계신데 벌써 2017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너무너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좋은 보도를 해오셨고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복지팀장 이에스더입니다. 앞서서 이제 유현재 교수님께서 이제 최성봉 씨 사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좀 신문, 방송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들은 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좀 자정 노력을 했고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터지는 그런 속보들에 있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자살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 팀들이 사회부, 그러니까 경찰 출입 기자들이고요. 또 그다음 이제 요새는 온라인 속보팀이 다 언론사마다 있거든요. 근데 속보팀에서 이제 가장 먼저 기사를 쓰게 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복지팀, 보건복지부 분야를 좀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이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세 이제 주요 부서 외에도 이제 각 분야의 인사들이 또 이런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기면 뭐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국제부, 문화부 할 거 없이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기자만 자살 관련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편집국의 모든 이제 부서의 모든 기자들이 자살 관련 기사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이 대체로 복지 분야를 취재하는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잘 공유가 돼 있고 좀 교육도 돼 있는 편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기자협회에서도 이제 몇 년째 계속 뭐 그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사스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경찰 출입 기자들에게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고 교육을 시키는 뭐 1박 2일로 이제 어디 워크숍을 가가지고 이제 집중 교육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야 이제 두 출입처 외에 이제 나머지 특히 온라인 속보팀 요런데 이제 좀 공유를 하고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최성봉 씨 사건 때 유서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기사를 썼고 이제 아래에는 이제 뭐 이제 그 자살 관련해서 본인이 뭐 자살 생각이 있다면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써놓은 그런 회사의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같이 이제 달아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는 이제 복지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부 또 속보팀 이렇게 좀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공감대가 있고 이미 이제 사 내에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근데 간혹 저희도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게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인사가 생기고 이러면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사내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를 좀 서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자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언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제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자협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부분, 그 사실 저희도 한 지난해부터 사내에서 야 이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목에 가급적이면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좀 간습적으로 써왔던 표현인데, 야 이거 좀 이게 맞아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야 극단적 선택이 도대체 뭐야? 이제 요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좀 깊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언론계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4.0을 만들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보도 콘텐츠가 심각하다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최근 그 소셜 미디어, 그다음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뭐 영화나 예능,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그 복지부 차원에서 이 SNS가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친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SNS를 하루 평균에 뭐 3시간 이상 쓰는 아이들은 우울증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또 이제 자살 위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경고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뭐 그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960년대에서 미국이 이제 흡연, 그다음 80년대는 에이즈를 얘기했고 2000년대에는 비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SNS 사용을 아주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소년 자살 위험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알람 사인을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이제 터지고 굉장히 다들 이제 어른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정부 입장에서도 방심이랑 방통위 모두 이제 어떤 법적 측면에서 사실 좀 접근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종이나 성, 또 종교, 차별 발언 같은 것, 또 여기에 아동 성학대, 그다음 자살 조장 같은 것들도 좀 콘텐츠 유포를 막아야 된다. 그다음 플랫폼의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있는 그런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제 뭐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해서 특히 언론에서 자체 교육이나 또 윤리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들도 언급해 주셨고, 하지만 이제 사회부를 중심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또 앞으로는 이제 SNS 관련해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또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아마 미국의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집단 소송을 미국의 학부모들이 진행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메타나 뭐 틱톡이나 이 알고리즘들이 우울이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벌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식을 잃었다는 부모들이 벌써 여러 명이 이런 집단 소송을 나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이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지난주에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걸 직접 들어봤는데, 실제 그 본인의 동료나 친구들이 특히 이제 숏폼 같은 형태로 그런 콘텐츠를 하루 종일 보고 부모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자살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방송 관련해서 이제 MBN에서 복지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혁준 기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MBN 이혁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인터넷 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팀이라는 게 이제 그 클릭 수를 늘려야 되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또 내용도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씁니다. 인터넷 팀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레거시 언론사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조회수만 올리기 위해서 기자의 게이트키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형식적이고, 대학생 인턴 기자를 고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뭐 복사해서 제목만 그렇게 다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그 기사는 소비 시간도 굉장히 짧고 제목으로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뷰징 기사가 뭐냐? 이제 검색수,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전송을 하고 인기 검색어를 올리려고 조작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기사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사는 모든 언론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팀이라는 그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그 부서의 롤은 무조건 클릭수를 올려서 이제 어디가 1등이냐. 그래서 이제 사이버 레카차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 사이버에서 그냥 다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계속 양산해내는 거죠. 사실 이 어뷰징 기사 심각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저도 사실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기자 한 명이 그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조직원들이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모 일보에서 뭐 아름다운 생전 모습에도 이어져, 그리고 그 기자가 미스코리아 대구 출신이라는 거를 또 강조하는 기사, 그다음에 또 나이 뭐 향년 26세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뷰징 기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가족이 느끼는 건 8, 9배다. 뭐 저희도 사실 이때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뷰징 기사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근데 오늘 또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 어뷰징 기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비보도 분야에서 그렇게 거기는 더 시청률 전쟁이 심한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도할 때 기존의 언론사들이 그거를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안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 아까 유현재 교수님 일러주신 거는 꼭 기사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어뷰징 기사를 쓰는 곳 역시 그 간판은 그런 언론사의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언론사의 간판을 달고 제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언론사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걸러내지 않고 이렇게 써내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다들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팀이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모모일보 인터넷 팀 이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그 제호 그대로 같이 가져가거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뷰징 기사에 대해서는 자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살과 뭐 폭력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어뷰징 기사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기자라 법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자살 플러스 이제 다른 폐해까지 좀 같이 연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끄럽습니다. 그 기사들이 부끄럽고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해 주셨을 때 저는 듀리캠의 사회적 타살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이두리 과장님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번개탄 얘기 나왔을 때 기자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책임, 뭐 사회적 타살,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와 같은 인식을 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이라고 할 때 그 사회라는 게 디르케미 유기체로 표현했던 그 사회가 과연 해결에는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 디르케미의 사회적 타살이란 말 자체가 이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뭐 ANT 이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들 과장님이 얘기했던 번개탄 뭐 비인간적 요소가 아까 뭐 나왔던 알고리즘, 스마트폰, 뭐 라방 이런 그 또 자살의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단으로서 제재할 때 이거를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냥 사회적인 큰 문제 아니야라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해결책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상에 어떤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사회적 타살이란 말보다는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노력은 그 지난 토론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분명히 심리 부검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 교수님 발표 중에 전 충격받았던 게 청소년 자살 유서의 크크크. 이거는 정말 뭔가 좀 조사가 된다면은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자살의 위험성이 충동적이고,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결정한 시간이 빠르다는 것만 알았는데 유희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유서의 양태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 기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자살을 한다는 게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할까?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락사 취재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도외시하는 거예요. 사실 자살 문제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자살이 옵션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도외시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락사 보도를 메인 뉴스에 못 내보냈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고, 뭐 물론 방송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자살을 얘기할 때 예방도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중 기자님 감사합니다. 실제 2달 전에 사례후 자살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그때 알게 된 게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이나 특히 청소년 자살은 사망 사례 검토 위원회가 이제 법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례후 자살은 사실 일어난 다음에 그 가족과 함께 사망했으니까 목격자도 물어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거기 이제 사망 당시에 이제 경찰은 물론이고 이제 시신을 검안한 검시관, 의료 복지 전문가 10몇 명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던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이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이혁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1년에 13,000건을 명의 생명을 잃고 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나 다시 따져볼 부분이고, 아까 유현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에 그 베르테르 효과에 대해서는도 그래도 시계열 분석도 있고 지금 그런 사례 분석도 하시지만 그 심리 부검을 아일랜드 같은 데서 특히 청소년의 군집 자살 같으면은 이제 다 연결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올해 특히 지금 그 라방 사건 이후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보도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꼭 이제 저희가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 분이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우리 자살예방 정책 과장님, 이제 이두리 과장님은 사실 이제 4번째 과장이시죠. 근데 이 국회 자살예방 포럼의 시작과 함께 또 자살예방 정책과가 함께 생기면서 지금 6년 동안 또 노력해 주셨는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무거운 어떤 책임감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자살자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금년에 더 자살 사건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의 자살 사건들에 대한 보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충격적인 자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좀 여과 없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조금 그런 영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더 악영향을 줄까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자살 사건을 가장 처음 접하는 창구가 우선은 보도인 만큼 자살 보도에 있어서 언론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2018년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발한 바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기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언론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관계부처, 특히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경찰청에서도 출입 기자단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해서 해왔었고, 오늘 이에스더 중앙일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자 어느 출입 기자와 관계없이 자살 사건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론계와 어떤 인식 개선을 같이 하면서 기사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전과 관련해서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준수율은 높아졌으나 최근 와서 다시 조금 자살 수단, 자살 동기 등과 관련해서 자극적인 자살 사건 기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살 대신에 좀 사망, 숨지다 등으로 좀 표현 대체해달라고 좀 활동을 해왔는데 좀 적절하지 못했는지 좀 다른 용어를 찾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흔히 쓰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도 자살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좀 매뉴얼에 있다 보니 그 내용을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대체 용어를 언론계와 함께 고민해서 새로운 용어로 지금 기사 쓸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살보도 관련하여 또 맨 처음 사건 현장에 접하는 경찰 소방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소방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본회의에 통과한 국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의무화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일선 간서에 경찰 소방 공무원들이 자살 사건을 발생했을 때 언론과의 대응 관련해서 좀 신중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권고 기준 고도와 관련해서 현재 권고 기준이 하지 말아라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 중심에서 자살 보도 우수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으로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영상물은 이제 전문 제작사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까지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1인 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기사 그리고 미디어들을 SNS, 또 폐쇄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 모니터링단 지켜 주민을 활용하여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고 있으나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하기 때문에 실시간 긴급 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삭제 요청,
긴급 구조와 수사 의뢰까지 즉각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보 삭제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원활한 긴급 구조와 수사 의뢰를 위해서는 경찰 소박 협력이 필요합니다. 방송의 자살 장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민간과 관계부처가 함께 역할을 다해야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는 자살 예방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인식 개선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는 국가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그리고 근로자 등 대상으로도 실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생명 존중 의미를 새삼 느끼고 어떤 자살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생명 안전망 효과를 기대합니다. 자살 문제는 국가와 사회적 책무입니다. 관계부처 간에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의 협조와 사회적 연대의 역할도 함께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일을 또 열심히 해와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게 정말 우리 자살 예방에서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 예방법 개정안은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는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제 자살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제도가 마련되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큰 변화라서 이걸로 시작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또 우리 이윤호 본부장이나 또 여러 보좌관님들이 많이 애써 주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셔요? 네, 안 계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은 우리 양두석 센터장님이신데 양두석 센터장님 아마 정말 열정적으로 또 이 분야에서 예, 변화하는데 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언론 쪽은 전문 분야라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손보협회 홍보과장, 차장, 부장, 홍보담당 임원 그래서 언론사관 지금도 뭐 지금 그때 출입하신 분들이 이제 고위층에 계셔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사고가 옛날에 얼마나 성수대교니 삼풍백화점이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많았던데 그러한 사고들을 줄이는데 언론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진짜 음주운전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도로 시설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 계몽 이런 것들의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자살 문제는 한 8년 전부터 하는데 이 자살 문제는 언론이 굉장히 중체에 대한 잘못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자살이 이렇게 늘어난 게 금융위기 2008년도 그다음에 IMF 이런 때에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자살자들이 늘어나는 것 보도를 여과 없이 했고 특히 2005년도부터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이은주 2007년에 정다빈, 안재환 2008년도 그 다음에 최고 피크리는 최진실이 2008년도 이때 언론 보도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특히 최진실 보도는 6개월 동안 아까도 우리 유재현 교수님이 리얼하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빠붕대 그 다음에 목욕탕 특히 안재환이는 어땠습니까?
이 정현실이 정선이 남편인 이분은 번개탄을 차에 리얼하게 보도를 자극적이고 아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론 이 495명 안지안인으로 통해서는 무려 600명이 최진실 때는 1,800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언론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저는 언론이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언론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에 중역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특위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살 보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2010년에도 그 이후에 나아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인류신문이라는 제가 뭐 밝혀도 됩니다. 조선일보가 제가 이 자살 이런 문제를 하는데 2010년에 성한종이라고 기업인이 사망했어요. 이때 일면톱에 제가 지금도 그 자료에 딱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면톱에 북한산의 그 사진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넥타이를 맸다. 이런 보도를 대문짝만하게 했어요. 대문짝. 아무 책임 없이. 그래서 자살 방법과 동기와 장소는 보도 않는 것이 추정자살과 모방자살을 방지한다고 해서 보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도 그냥 여과 없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은 당연히 언론 보도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또 바뀌고 이래야지 되는데 자살 보도는 않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로 해서 외국을 가봤습니다. 핀란드하고 오스트리아 갔더니 자살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살이 국민이 얼마큼 발생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커트 코베인이 자살했을 때 부인이 마약으로 자살했다. 연예인이 자살하면 모방 자살, 추정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간도 노력하고 정부도 노력하고 언론도 노력해서 자살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다들 아시지만은 얼마 전에 경기 강원도에서 SNS상에서 만난 10대 여고생이 무려 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유해 정보가 그대로 떠도는데도 전혀 단속도 않고 처벌도 않고 지금 2019년도에 자살예방법에 이런 유해 정보를 처벌해서 근거를 마련해 있지 않습니까?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되는데 과연 이런 정보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었냐? 여기 이제 복지부 진짜 지금 이두리 과장이 오셔서는 많이 달라지고 제도 아까도 단속을 하고 하신다 발표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없고 경찰이 또 송치한 것도 없고 거의 처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지부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생명중지 희망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이것을 수사 의뢰해야 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런 교육도 제대로 안 돼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런 정보들이 그냥 떠돌고 다녔는데 이런 걸 처벌도 않고 단속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자살 유해 정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당연히 즉시 삭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성봉이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유현재 교수님 유서가 저렇게 리얼하게 돌아다니면은 그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그걸 보는 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팬들이 따라 죽고 아까 말했던 그 강남에서 그걸 생방송으로 해서 30%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행치 않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저는 국가가 하루에 36명씩 죽고 이거는 나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뚫어지게 살펴보고 윤지옥 대표 할 일이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국민이 죽어가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유현재 교수님 말했어요. 못할 게 뭐야? 그리스도도 발라야 되고, 이 배교도 다 올려야 되죠. 그게 무슨 돈이 든다? 사람 몸값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스크린 도어가 생기고 스크린 도어가 없으면 하루에 한 명씩 떨어 죽었어요. 얼마나 쉽게 죽냐고.
근데 그 스크린 도어하고도 자살이 전혀 스크린 도어에서는 없어졌듯이 못할 게 없다 생각들어요. 못할 게 없다. 특히 연예인 자산들은 엄청난, 진짜 제가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 구하라 설리 죽어가지고 미 대사가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세계적인 팝 가수가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 저는 정부가 못할 일이 없다 생각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존중 희망재단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수사 의뢰, 유해 정보를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뭐 해야 됩니까? 수사 의뢰 받은 거를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그 검찰은 뭐 해야 돼요? 기소해야 되죠. 이거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언론에 보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왜 줄었냐? 음주 단속을 언론에 보도를 해요. 어저께 음주 단속을 100건 했다. 얼마 적발했다. 이러니까 음주 단속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가 스쿨존에서 사고 난다. 3년 이상 징역,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음주운전에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때려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스쿨존에서 저도 설설 기어가요. 벌법을 기어간다고. 그랬듯이 법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유해 정보를 처벌한 중국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징역을 때려요. 중국 같은 나라. 우리는 아무리 댓글 이런 것들 아무 책임 없이 올리는데도 처벌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유해 정보를 벌민 사람은 당연히 단속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국민들에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아까 복지부 우리 이두리 과장 말씀드린 언론이 중요하다 보면 언론의 이 사회부장들 정례 세미나를 해서 자살이 니네들이 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사회부장들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불러야 돼요. 그 인터넷 매체 대표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리얼한 거, 아까 이런 유현주 교수 이런들 초빙해서 이런 압박봉 대리는 이런 그 최성봉 이런 걸 알려줘서 니네들이 보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6명이 죽는데 그 책임은 니는 어떻게 질 거냐? 당연히 설명도 해주고 애걸도 하고 당연히 클릭수로 돈을 버는 거. 여러분 눈이 동그란 거 아닙니까? 돈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정례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살은 예방, 우리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방, 청소년 예방 같은 거 이런 게 유행병 되니까 막 이런 예방에 대한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두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날짜도 까먹기 힘든데 2008년 10월 2일 날 우리 고 최진실님 사망 이후에 그달에 그 전에 비해서 1000명의 자살이 늘었다는 거는 다 아시지만 제가 보던 환자 중에 처음으로 이른 게 그 일주일 후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신문에 사파로 났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화장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시고 그 유가족들을 만나고는 이거는 진료실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안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우리 사회가 뭘 중요시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한 40분까지 한 10분, 20분 동안 프로와 지금까지 또 말씀해 주지 못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이범수 교수님 또 자살 예방에 많이 기여를 해오셨는데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제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계속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그 빨리 개선돼야 될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점에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극단적인 좌절을 해서 이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초월해서 그래서 보다 이상적인 자유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오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극단적인 좌절로, 근데 예전 얘기로는 극단적인 자진이란 말을 썼죠. 자진. 근데 이제 그것은 너무 오래된 옛 방식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좌절이라든가 또 이두리 과장님 또 연구하셔서 그래서 대체하는 말로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본인의 주도적인 의지가 반영이 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옹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개탄하고 있는 지금 거의 20년 동안의 이러한 심각한 자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무언가 저희가 끊임없이 자기가 속한 그러한 위치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평가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또 그러한 영역들이 별로 이렇게 작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개탄하고 또 한탄스러워하는 그러한 기사들은 많지만 과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비판적인 기능이 좀 언론 쪽에서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오늘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 저는 이제 생명운동연대 시민단체에 속해 있지만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비판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 정말로 자살을 줄이려면 무엇이든지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언론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언론의 역할에 어떤 비판적인 기능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자살을 주도하는 그러한 앞장서서 주도하는 단체들 또 기구들 이런 데들을 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샤프한 그러한 방식으로 좀 대응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범석 교수님 진심에서 나온 또 말씀 감사합니다. 요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유현재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쓰지 말자는 게 선택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제 순화된 용어의 사용이 자살을 줄이지 않는다는 게 있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초기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살이라는 걸 쓰지 말라고 권했고 근데 이제 되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좀 분석 기사나 대책을 논하거나 이럴 때는 자살로 써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제부터 그러면 괜찮냐? 참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이 극단적 선택을 그래서 쓰지 말라 그러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를 기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안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번 달에 이제 신문방과 방송이라고 아마 좀 이제 업계 학계 이렇게 제일 많이 보는 잡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쓴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 그 정몽 헌 회장이죠. 예.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게 조금씩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는 걸 전부 다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 극단적 그다음에 선택 이게 이제 이제 기자님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조금 이걸 묘사하면서 쓰고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자살이란 용어를 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자 이런 차원이 전혀 없었죠. 차원이 없어서 근데 2008년 이후에 이제 아까 그 너무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최진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게 그 핀란드 케이스를 갖고 와서 핀란드에서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진짜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로 자살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이게 자살률이 어떤 주에서 많았는데 자살률이 확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몇 개 언론사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하니까 갑자기 자살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자님들이 조금씩 찝찝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그러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011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후에는 이게 약간 도시괴담 같은 건데 누가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처음에 써요. 몇 군데서.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똑같이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근데 저는 그거는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3.0 계속 같이 뭐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기자님들 많이 모시잖아요. 근데 극단적 선택이란 건 어찌 보면은 그 자살이란 말을 쓰지 않아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응답한 기자들의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일부러 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막 뭐 선택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자살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뭐 해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이 화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할 때 약간 일반 기업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반 기업도 보면은 작년에 썼던 전략 다르고 올해 쓰는 전략 다르고 내년에 쓰는 전략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자살이란 용어에 대해서 그거를 금기시해서 못 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그렇게 막 뭐랄까 좀 무리수를 두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공론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루에 벌써 몇십 명씩 죽는 이런 국가에서 자살 얘기가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막 이게 자살인데 자살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아까 이제 이혁진 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기사는 자살을 갖고 노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뷰징 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소비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 자살을 똑같이 다루고 자살이란 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문에서 한 10번 썼는데 그 의도가 느껴지면 감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2023년 약간 성숙된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던 건 그런 겁니다. 미국 모델인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2014년에 누가 죽었냐면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에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을 때 수어사이드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수어사이드라고 표현 안 하고요. 그때 뭐 로빈 윌리엄스 액터 54 디시스드 그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은 뭐 법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법은 다 지켜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법이 통과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정 주에 경찰이 오케이해서 진짜로 자살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용어를 쓰면 안 된다가 통과됐었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약속은 다 돼 있어요. 자살과 관련돼서 이게 경찰청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땅땅땅에서 이거 자살이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용어 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지킬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냥 사망이라고 하자. 그냥 사망이라고 하고 뭐 거기 뭐 숨지다 뭐 고인이 운명을 달리했다 뭐 다른 세상에서 만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이젠 사망이라고 그냥 하자. 사망이라고 하면 제가 왜 그거를 좀 하냐면 오늘부터 그냥 사망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약간 홍보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쪽으로 동감하는데요. 자살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살 이 자자 살자만 들어가도 와서미 헐렁멀렁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쓸 때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선택해서 자살해야 됩니까? 전 용어 자체가 물론 이제 선의적으로 언론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선택됐지만은 그냥 간단히 사망이 언제나 심플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살 말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언론이든 뭐든 그래서 심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두 분 정도 제가 우리 이쪽에 전문하는 법대 교수님이 참 손에 꼽아서 우리 이동진 교수님 계실 때 하나라도 좀 더 얻어가려고 오늘 아까 균형 있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꼭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도 저희가 좀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이런 것들은 법은 좀 개선하면 우리나라 자살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혹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문제는 사실 이 법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만은 결국은 돼야 되는데 당장 법으로 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돼야 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미성년자 같은 취약한 스스로 이제 선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뒤늦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살은 사실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계가 이미 있는 거고 그거는 나오는데 근데 개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생각보다 좀 더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별히 취약해서 더더욱 그거는 이제 놔두면 안 되고 개입하는 게 정당화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매우 가족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여서 밖에서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한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지금 청소년 이 친권 문제가 또 크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그런 디지털 갤러리 등을 통해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 특히 취약한 청소년은 적극적인 보호를 법적으로 좀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 제일 또 뜻깊은 일이 우리 이호연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정책을 논의할 때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정말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셨는데 아까 소감 말씀해 주실 기회를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 예. 안녕하세요. 충주 선제택시 이호연 기사입니다. 일단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일단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일단은 많은 내용들이 언론에 다 보도돼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무엇보다 생명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옆에 우리 또 전무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프로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일찍 아침부터 열심히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오셨네요. 지난주에 우리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하여튼 큰 기여를 또 해주시고 오늘 또 언론과 자살 예방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느 때보다 또 우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의 유현재 교수님이 열정적인 발표를 하셔가지고 더욱 뜻깊고 좀 더 빨리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유현재 교수님과 참여하신 토론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우리 백종우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안내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법 개정안을 발의를 국회에서 하고 이게 통과돼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오늘 자료집 뒤에 보시면은 오늘 나왔던 아까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패스트 트랙에 관한 내용이 벌써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입법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토론 주제 발표하시고 또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저 권태근 팀장이 안내를 좀 식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기사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요 밑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2층이 아니라 아래층 식당입니다. 거기가 조금 더 고급 식당인데 식사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꺼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